주민자치기본법안의 쟁점과 의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게 될 지방행정연구원의 최인수입니다. 사실 상당히 핫한 요즘에 이 기본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상당히 핫한 경우가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주민자치기본법안 제가 이해하는 부분들과 약간은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것도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기본법안의 분석 및 고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한편으로 저는 이제 쟁점과 의미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쟁점 아닌 것이 없다. 그럴 정도로 핫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상당히 약간은 원칙적이면서 약간은 이상적인 그러한 법안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작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또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원칙적, 이상적,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줄타기한 느낌도 좀 또한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쫓을 것이, 이상 원칙이죠. 원칙을 쫓을 것인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그래서 이상을 말하고 현실을 바꾸어 나간다. 그런 노력들이 아닐까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줄타기와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법안 말고 세 가지 법안이 더 있습니다. 그 타 법률과 긴밀히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쟁점과 의미인데요. 주민의 공적 참여 권한 부여 및 풀뿌리 주민자치 법률적 체계발, 이것은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나와 있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 있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뿌리 주민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법안의 중요한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 실시 다 아시는 얘기라서 그냥 자료 삼아서 넣어두었고요. 13년에 시작돼서 시범 실시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분법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를 시범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시범 실시하는 걸로 해서 다 시범 실시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주민자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13년에 31개에서 15년에 49곳을 늘고 17년에 83곳, 그 이후에 19년도 6월에 214개소, 동년 12월에 408개소, 그리고 작년 6월에 62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올 4월에 15개가 더 늘어서, 이것은 이제 작년에 지방자치법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주민자치에 관련된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아서 좀 15개 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개정된 표준 조례안이 있고 그 이전에 조례안이 있는데 저는 그 앞에 17년도 이전까지를 1기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표준조례안도 많이 바뀌면서 2기다 이렇게 얘기되고, 저는 이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법이든 어디든 해서 이 법안이 되면 명시상부한 주민자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한 부분들은 이제 시민의 자치에 대한 권한들, 자체 권한과 책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다양한 법률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한들을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이 잘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나 주민 조직들이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한다라는 법률로서 많이 되어 있는데, 본 법안은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런 법률들과 좀 다르게 주민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권한을 지역사회나 주민들에게 이전 분산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기반의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2만 명, 지금 뭐 적은 곳은 뭐 2천 명 정도 면 단위가 그렇고, 많은 곳은 10만 명이 넘는 그러한 곳도 있지만 2만 명 정도의 이제 읍면동 행정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여기서 권한을 그러면 부여한다라고 하는 이 법안들을 만들 때 어떤 권한을 어디에다 주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주민총회라고 하는 부분들로 두고 있고, 지역 권한을 받는
주민의 대표 의사 결정체로 해서 법률 안에는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주민총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역할을 보시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로 해서 읍면동의 자치계획, 자치규약의 재개정,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 주민투표, 조례 개폐 청구, 감사 청구 결정, 뭐 정책 사업에 대한 심의, 읍면동 국공에 대해서 활용 계획 시비 등등 다양한 기존의 어떤 법률에서도 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권한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권한들을 주민총회에서 최고적인 권한들을 갖고 있는 여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의 권한의 집행 또는 실행의 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두면서 읍면동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구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밑에 분과라고 하는 거에서 주제나 또는 주제별로 분과, 그다음 생활권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범위에서 분해를 둘 수 있고 사무국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용어와 그다음에 시군구 내에서의 협의체를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전문 지원기관이나 국경 예산 특례들을 부여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이라고 하는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읍면동을 상정을 하고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총체적 결정체로서의 주민총회, 거기에 집행구로서의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공법이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사무국, 사업법인, 시군구의 전담 부서나 전문 지원기관을 명시하고 있고 분해 분과들을 명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지원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30년 만에 의결이 된 건데 거기 주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아쉽게도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제26조에 있었는데 그 26조가 전체가 통째로 8개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통째로 삭제되면서 통과되어서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을 둘 수 있었던 그것이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4개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개별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 14일과 2월 1일까지 해서 3개의 법률안이 들어가 있는데 한병도 의원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 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주요하게 따와서 만들어진 그런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요. 이해식 위원안은 지난 12월 9일 날 통과할 때 삭제되었던 8개 조항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일부 개정 법률안에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그와 다르게 개별 법률을 아울러 같이 제출을 하면서 3가지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법 목적 부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인데 그 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콤마 찍고 주민 사이에라고 해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목적에 명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1조 2항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27조 2의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조항들을 갖고 있는데 따로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김영배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주민자치 기본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좀 달라진 부분들은 이게 아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들은 거의 다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법의 27조는 주민의 자격인가요?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2루에서 주민자치의 설치, 주민자치 기능, 구성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3항과 27조 4의 3항과 4항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한병도 의원 안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조례 수준 내려놨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장인데 여기는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즉 달리 얘기하면 국가죠. 중앙정부인데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 있습니다. 약간 변화시켜서 발의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해식 의원 안은 보시다시피 8개 조항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항이 주민은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구성 운영의 권한들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주민이 그리고 거기서는 실제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확히
주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법안과 매우 의미가 깊은 이 1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1조의 목적으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라고 했는데 거기 주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주민자치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인 목적을 좀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1조의 주민의 감사 청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18세 이상의 몇 명, 50만 명 이상의 저는 300명 이상의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민총회에 대한 권한들로 해서 서명하거나 또는 주민자치의 제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총회 의결로서 실제 감사 청구 가능할 수 있게끔 조항을 둔 사항입니다. 이 나머지는 이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세개 법률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에 관련된 발의 법률안이 총 4개가 있는데 본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 기본 법안 5장 22조로 되어 있고 부칙 4개를 담고 있습니다. 제한 이유가 있고요. 그 밑에 법안의 구성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명수 의원님께서도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2월 9일 날 총 16개 조항을 갖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동일한 날짜에 주민자치, 김두관 의원님은 주민자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해서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총 19조, 19개 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9조에 부칙 2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제한 이유가 있고요. 그 안에 법안의 주요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섹션은 주민자치 기본법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넘어가고요.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주요한 개요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아까 제가 처음에 쟁점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법안 자체가 목적, 책무, 주민의 자격, 총회, 주민자치의 재정, 사무국 등등등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커다란 묵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쟁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본 법안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법이란 명칭 부여가 타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법률에 대한 원칙적인 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인데 이 법률은 기본법이라기보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매우 세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주민총회, 읍면동 자치규약 등등과 관련된 8개에 대한 조항이 있고요. 여기는 이하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활성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는 대부분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큰 쟁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주민의 자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지만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2번, 3번, 4번처럼 실제 생활권이나 거기에 학교를 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주민이라고 하는 자격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제 주민자치 시범 실시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실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 그 부분들을 담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근데 여기 밑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자 이외에 외국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조례와 자치규약 주민의 자격 및 일정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주민총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에 대한 성립 요건들을 다룰 때 이것이 모수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아마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는 자격을 주되 아마 총회나 이런 큰 틀에서의 의결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들을 아마 거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총회입니다. 읍면동 주민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주민총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의 기능들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구역 재개정이나 주민감사 청구 결정, 주민투표 이런 부분들과 연동되어 있고 국유재 계약 심의, 읍면동 주민세율 제한을 의결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한 열 몇 가지로 망라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기능들을 갖고 있다.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겠지만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성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주민총회를 주민의 총합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창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안에 주민총회가 들어가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시 주민자치회를 집행기구나 실행기구 두면서 주민총회 윗부분에 있는데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통념들과는 약간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주민총회 성립 요건을 조례로 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전국적으로 읍면동 단지에 설치된다라고 하면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이 정도 되는 이 읍면동 각각의 다른 분야들을 조례를 통해서 실제 현실을 반영해서 이 성립 요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법률의 근거를 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주민총회 각 기능들과 관련된 큰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아울러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 약간 좀 높은 원칙적인 부분들이라고 해서 현실에서 보면 야 이게 가능할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주민자치회는 부피를 위한 집행기구라고 명확히 아까 실행기구로 했고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분과나 분해를 둘 수 있고 기능 중에 첫 번째가 주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아까 윗부분에 나와 있는 다양한 부분들 중에 주민총회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항시적으로 개최되거나 성립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즉 한 1년에 한 번 그것마저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주요한 부분들을 위임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이나 수익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과 특수목적 법인을 설치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 기능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총회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주민자치의 법인격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쟁점일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계속되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관계 공무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회의 조그만 기능 중에 하나로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수립과 관련된 읍면 동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해서 요구 권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큰 틀에서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되게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요청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저는 이게 아까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을 가장 커다란 권한의 주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성립 요건을 다루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투표행위가 될 수도 있고 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고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앞에 주민총회의 운영을 위해라고 하는 어떤 단서 조건을 좀 달아놓지 않으면 이 주민자치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열람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그런 단서 조항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봅니다. 주민자치의 구성입니다. 추첨제라고 하는 지금 광범위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추첨제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보수 명예직과 나머지 주민자치 위원수 이것은 지역의 현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수를 몇 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과 임기와 임원의 구성 등등에 대해서는 조례와 자치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을 둔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정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의 직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실제 두지 않는 문제. 그래서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라고 해야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집행되고 둘 수 있는 문제의 고민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무국은 둘의 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자치가 인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무국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기준인건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게끔 지방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함으로써 실제 사무국에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보호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까지도 보한다라고 하는 일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 재정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역시도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출범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인 조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주민자치의 재정을 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제3의 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운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구 차원에서 주민자치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다른 법률들에도 대부분 다 이 협의체, 범위는 약간 다르나 어떤 범위가 있는데 조례와 관련돼서 움직여지는 법안에서도 조례로 상당 부분을 위반하고 있고 이 조례와 관련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읍면동이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같은 시군구 내에 읍면동과 협의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시군구 차원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시군구 차원 정도의 협의체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주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다른 계획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계획 관련돼서 다른 계획들에 이제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성을 이 주민자치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겸한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논할 정도의 전문성을 담은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쟁점일 수 있을 부분들인 것 같고요. 국가 자치단체 정책계획과의 부합이 되느냐 그러면 되지 않고 전혀 다른 문제 그냥 현장 정도 차원의 그런 계획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노력되고 개선되고 향상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으로 국가가 5년마다 관련된 종합지원계획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두고 있고 국가의 의무적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다양한 부분에 주민세와 주민참여 예산제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그다음 전담 부서와 전문지원기관 운영과 관련돼서도 의무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쟁점일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요. 지정 위탁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전문 인력 양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국공유 재산 활용 특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국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주민자치회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상 대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조례나 여러 가지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매각 권한, 즉 주민자치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받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은 영국의 로컬리즘 액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나 그런 부분의 활성화나 지역 자산화 전략이라고 해서 재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울 때 이러한 자산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수익을 가지고 주민자치의 항시의 운영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치 4개 주는데요. 시행일은 6개월 정관 날부터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설치 운영적인 주민자치 이 법 시행일 3년 이내에 폐지한다 그래서 약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환을 하던 어떤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요.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적인 주민자치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한개 읍면동에 병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1조가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주민자치가 설치됐다는 이 법에 의한 추첨제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발함으로써 구체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주민자치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이 법이 이제 효력을 하지 않는데 첫 번째 할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어찌됐든 작년 12월 9일 날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다 삭제됐던 부분들이 다시금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4개의 법률안 중에 하나로서 되면서 실제 법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민자치 현장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냥 국회 차원에서의 법적인 논의만이 아니라 현장의 그런 바람들이 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주민자치 시범 실시하면서 10여 년, 더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하면 한 20여 년의 그런 다양한 경험, 나는 조선시대 이제 우리 전상기 회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경험과 성과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4개 법률, 이 법만이 아니라 독자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 법률과 상호 열린 자세로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들이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이런 학회, 다양한 현장에서 공론적인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한쪽이 무조건 옳을 수만은 없는 것이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같이 수반되는 것이 주민자치 기본 법안과 나머지 법률안들이 함께 병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상직 회장께서 곧 또 요 끝나면 기조 강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간 관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준비 해주시고요. 뭐 언제나 말하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죠.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주시는데 너무 짧은 시간밖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전상직 회장님께서 주민자치 기본법 비판적 분석이라고 하는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20분 부탁드립니다. 예,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울리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영배 의원의 주민자치 기본법을 보는 순간에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났는 게 조선의 수령향약이 생각났습니다. 조선향약이 이게 조금 전에 시간에 이제 발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양반들이 주도해서 망했고요. 수령들이 주도해서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주도하면 성공을 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 역사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제 99년부터 이제 주민자치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렇습니다. 99년에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이 무렵에 저는 이제 그때도 주민자치 실질화라는 그 논문을 하나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입니다. 2012년에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법률이 나오고 2013년에 주민자치에 시범 실시한다 그럴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범 실시 출범하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대로 하면 주민자치 망합니다. 망한다고 그랬더니만 그때 행안부 국장님이 시범 실시도 안 했는데 회장님은 망한다 그러신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제 만들어질 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관료가 무력화한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로 더 무력화한다. 이제 제 주장을 얘기했고요. 한국의 권리는 아직도 식민지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관료한테 주민자치를 맡기면 고양이 앞에 반찬 가게를 맡기는 것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관료 행정과 자치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급기야는 이번에 이제 월간 주민자치에는 무식한 자가 더 용감하다. 무식한 거는 내만 알고 있는 것만 진짜로 알고 있을 때 용감하다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간략하게 주민자치회법에 관해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법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김영배 의원님은 옛날 말로 하면 수령입니다. 주민 아니에요. 수령이에요. 수령이 향약을 만들 수밖에 없고, 김영배 의원의 한계가 수령의 한계예요. 그 얘기를 제가 미리 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읍면동은 이게 주민자치는 읍면동 문제입니다. 읍면동을 관료들이 하게 맡겨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읍면동을 주민들이 정말 지배를 할 수 있도록,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인데, 흡사 주민자치회라는 어떤 상당히 지엽적인 걸로 상당히 일찍 몰고 가버렸습니다. 또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일제 식민지 때 읍면동이 통치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은 다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서 자, 이 통치기구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행정복지센터로 두고, 또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 통치기구는 자치단체의 그 소속기구로 두고 주민들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를 두자. 그러면 성격이 분명히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설계가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읍면동의 어떤 하부 조직으로 설계했는 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 보여드리고요. 실제 읍면동은 인구 2만이나 그런데 10만도 되고 3만도 되고, 저거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회학자, 행정학자가 다 인구 한 1000명 내외 정도만 주민자치가 가능하지, 저 정도 되면 정부 기관이라야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자치단체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저는 상당히 불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때 이때는 규모상 주민자치가 불가하니까 협치형 주민자치회로 만들고, 자, 이제 통리는 주민자치 규모에 그래도 적정하니까 자치형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서 이제 이중으로 주민자치회 구조를 이중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현재 이제 동장이 다 지배하고 있는 이 조직을 동장은 행정복지센터만 맡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회로 이제 돌려주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통리반을 안 내놓으려 그러고요. 그다음 가장 문제는 읍면동회를 주민들이 회장까지도 직선 못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관료들 시각입니다. 이제 그 관료들 시각이 어떻게 이제 김명배 의원법에 들어있는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자치회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연구해 본 걸로는, 자,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이랬고, 그렇지만 주민자치는 사회 소속입니다. 이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로 주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기능도 달라집니다. 사회적 자본도 형성해야 되고, 사회 서비스도 공급해야 되고, 주민 목소리도 대변해야 되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주민자치의 기본적인 사명이자 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한병도, 이해식, 김영배 의원 법안에는 이 내용들이 정말 부실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법은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세 가지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정말 자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자치 방법으로 자치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분권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분권은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고 자치는 구체적인 규정이 불필요합니다. 자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그는 형용 모순이죠, 그죠? 논리 모순이죠. 그래서 자치는 절차법으로 만들어 달라. 그다음 분권은 실체법으로 만드는데, 이 자치라는 절차법을 실체법으로 정해주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에 관한 기본 개념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이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회가 돼야 되고, 그다음 프렌두시라는 이 세 과정을 전체를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어야 사람들이 주민자치 과정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것만 하라 그러면
봉사입니다. 자, 이거 자문입니다. 이거 자문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언제 또 따지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회는 먼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인 종류로 보면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은 아닙니다. 사단법인 성격인데 지금 김영배 의원 법안이 사단법인 성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저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도 이따 보겠습니다. 조선은 이따 뭐 아까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실제 양반이 상민 지배하는 이제 주현 양락까지는 수령 양락이라 그러는데 이까지는 양반이 상민 지배하는 시스템이고요. 주민자치는 이제 이 촌계와 이제 그 향회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따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이때 1895년의 향회에는 이때 이미 저기 리는 이제 이때 리의 회장은 리민들이 직선을 합니다. 그다음 리에서 3명 모여갖고 면회 뽑고 면에서 3명 모여갖고 군회를 뽑습니다. 이때 보면 이 군회는 군수가 있어서 지금의 의회와 이제 그 의회 기능까지 주민자치회 기능을 다 겸직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면은 주민자치로 다스렸습니다. 이때 리도 주민자치로 다스렸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을 일제가 없앴습니다. 이걸 모르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을 살려 넣을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저렇게 용감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 조건이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자치의 구역을 내 마을로 승인해야 됩니다. 또 주민들 이웃으로 승인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자 마을 일을 내 일로 승인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 필요 없습니다. 이 원칙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좀 묻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주민자치에는 이 세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권한을 얘기하면 행정학자님들은 풀쩍 뜁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에서 행정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봅니다. 행정학적인 어프로치로 한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단축구멍으로는 주민자치 전체를 절대 볼 수 없다. 나머지를 더 봐야 되는데 놓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법 분석을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먼저 주민자치법은 개인한테는 주민자치권을 분권해 준다 그러는데 이것이 결사의 자유는 이미 있습니다. 기본권으로 주민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매일 떠드는 게 주민권입니다. 이거 분권해 줘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또 주민자치법은 이 주민자치회에다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분권해 줘야 됩니다. 자치할 수 있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 법안에 없더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여기서 주민총회와 김영배법은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분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을 보면 사원들이 총회로 사단법인을 운영합니다. 총회를 떼버리고 사단법인을 집행부로만 하고 사원총회를 떼가지고 따로 한다. 이것 없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막 머리하고 몸통하고 분리해버리면 이게 기형이지 제대로 작동할까? 근데 이제 여기서 머리도 또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머리가 문제입니다. 머리가 이제 어떻게든 풀뿌리 주민자치회를 한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아예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자치회는 생활 중심형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그냥 친목하고 편하게 지내는 주민자치회가 더 좋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문제를 해결하라고 임무를 부과하는 것은 저게 지금 전제주의적인 독재자적인 생각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배 의원 법을 수령향락이라고 폄하를 해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이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이걸 박아버립니다. 아니 왜 법이 어떻게 건방지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제 해결 안 하면 너 주민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공농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을 주민 공론장을 통해 결정하고 민관 협력으로 집행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자치회 회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공론장은 무슨 또 공론장이 여기서 또 튀어나옵니까? 저거 어떤 사람이 주도하고 개입해서 주도하려고 이렇게 뒷문 열어놓는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민관 협력적으로 집행하는 주민들이 자치하려고 하는 거지 관에다가 기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전제들이 정말 이런 조심성 없는 법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신기합니다. 저는 이제 주민총회는 주민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를 말한다 그러는데 이거 뒤에 나오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계획이라는데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회라고 그러는데 분회는 주민자치회가 결정할 문제지 법이 왜 앉아가 감나라 대추나라 참 친절을 한데 저게 주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분과도 그렇고 주책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책무인데 이제까지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주민자치의 업무를 뺏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교육 지원한다면서 교육권 통째로 뺏어가고 행사 지원한다고 하면서 행사권을 통째로 뺏어가 버립니다. 지원하기 전에 주민자치회 동의를 충분히 얻으면 되는데 지원을 빌미로 독재를 합니다. 차라리 저 지원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예, 이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주민자치회 책무인데 이 내용이 엄청 초라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하라 그러면 나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고요. 주민자격인데 이건 이렇습니다. 영국 페리시는 유권자가 주민자치회 회원입니다. 일본은 세대당 1인으로 합니다. 우리 향후에도 세대당 1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회원은 구분해야 됩니다. 주민은 주민자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주민자치에 의견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의결권을 모든 사람한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선거권도 모든 사람한테 다 줄 수 없습니다. 비선거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원하고 주민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전면 구분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만들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에 별 사람 다 넣습니다. 인심 잘 썼습니다. 주민자치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주민을 빵빵하게 했으니까 내 인심 썼습니다. 그런데 별로 고마울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바쁘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를 다른 기구로 분리하고 있는데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제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있냐면 요렇게 자, 그 분리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김영배 법안에 있는 주민총회라는 그 기구가 의결기구가 이게 읍면동 최고 의결기구가 되려면 먼저 주민에게 총회 회원의 권리 부여해야 되고 주민들은 분권받은 자치권을 주민총회 통해서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총회 구성원이 없습니다. 여기 내용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다가 총회 누가 주재하는지 뭐 하는지 절차적인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행안부가 하는 거 못 믿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나는 상식적인 이하라는 발상이라 이 조항은 폐지하는 게 맞고요. 주민자치회를 사단법인에 준해서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주민자치회는 이제 의결기구는 법인으로 하지 않고 집행기구만 법인으로 하는 것도 모순인데 집행기구를 법인하면 법인 안에 이사회나 총회는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모순도 생각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성의 없는 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보통 있는 일들이니까 빨리 넘어가는데 추첨제가 문제입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도입했는 추첨제가 도처의 주민자치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왜 여기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됩니다. 국민학교 반장은 추첨제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는 저거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추첨제로 절대 불가합니다. 저 추첨제 주장했던 두 분한테도 내가 개인적으로 다 친분 있는 분들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주민자치회 정도 규모는 추첨제로 안 맞출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도 그러는데 여기 또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하나 중요한 게 범죄 경력 조회를 해달라.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 같으면 공무원법으로 이게 가능한데 그럼 주민자치회 임원들 신원 조회를 다 해서 범죄 경력 조회해서 쫓아내겠다는 거죠. 저 화합이 될까요, 동네가? 참 저는 재밌다. 응?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것도 주민자치회 임원수 임기 구성 홍보 방법은 조례와 자치 규약했다는데 조례 이거 고양이 앞에 반찬 가게 맡기는 게 낫지 시군구 외에다가 주민자치 조례로 정하라 그러면 망하고 맙니다. 참 이제 그다음 뭐 이제 이게 가장 악랄한 조항입니다. 저기 주민자치회는 중앙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27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게 빅브라더 하나 탄생할 모양이에요. 저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해본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 통회한다 그러면 한 번 모이면 저거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동회한다 그러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안 해도 다 됩니다. 난 탁상공론이다. 관학자들이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점은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태극기 부대에서는 인민위원회로 가는 길이라고 곧바로 발표했길래 저 대꾸도 안 합니다. 지금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예산 확보와 다른 거는 다 이거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보호한다. 이 사람이 종신직이 될 수도 있고 계약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부만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국장 저 사람 주민자치 회장 말 들을까요? 추첨으로 뽑아놓은 회장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회장 이 조직을 완전히 콩가루 집안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이런 발상하지 않을 텐데 참 신기하다. 이제 사무국을 아예 국가예산, 국가기구로 만들려고 그래요. 대통령으로 다 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 안 하고 놀 테니까 사무직원 하나만 두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정 문제 자,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 또 법인에 출연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근데 출연한다는 거는 주민자치회 출연하는 것까지는 봐주는데 거기서 만든 법인의 출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은 주민자치회 무력화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계획 수립 이거 강제로 하는 것은 팔비틀 자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이거 못 만듭니다. 지금도 서울시도 이거 만든다고 주민자치 지원관 동마다 다 보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씩 돈 들여서 그 돈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면 훨씬 낫습니다. 자, 뭐 장기 계획까지 짜라 그러고 뭐 이런 엄청난 난도의 임무를 부여하는데 이 얘기는 후진국법입니다. 후진국은 하지 못할 일을 시키고 너 못하지 하고 올가매는 겁니다. 바로 그 법이라고 생각 들고요. 자, 지원 이게 지원 차라리 안 해주고 그냥 주민들끼리 하라고 놔두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기관 운영 필요 없습니다. 시군구 협의회, 시도 협의회, 전국 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회가 이런 것들 수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인들 회비 내서 가능합니다. 그다음 전문 인력 양성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가 시민운동가들로 하여금 주민자치 지도한다고 그러는데 주민자치는 그렇게 사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감화를 받고 동기가 형성돼서 되는 건데 뭔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감할 수도 있다는 걸로 이해가 가고요. 자, 공무상 비밀 누설 하면 그냥 엄청나게 잡아 죽인다고 그러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제 전체 다들 이제 분석을 다 해봤는데 해보고 했는데 저건
여기서 주민들 개인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행위 능력과 실천할 수 있는 권리 능력만 부여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저절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아주 제가 목소리 높여서 비판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에서 좋은 주민자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오늘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이제 집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았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 들으면서도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지금 최인수 박사님과 전상직 회장님께서 주셨던 발제에 대해서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완용 박사님께서는 조금 늦으셔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네, 먼저 최완용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7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다는 세종시에서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우리 최인수 박사님께서 사실 쟁점을 되게 조목조목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뒷부분에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그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하셨고 또 문제들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을 작성할 때에는 우리 최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썼었는데 그 전반적으로 사실 전상직 그 회장님의 생각과 사실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법률안들은 실현되기가 어려운 법들을 제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좋은 말인 것처럼 막 적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그게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토론문에 적어놓은 것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주민자치에 시범 실시를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결과가 어떤 것인지 뭐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인지 뭐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시범 실시라고 하는 건 본래 본격적으로 그 제도화하기 전에 잘 될까? 뭐 잘 안 된다면 어떤 문제를 보완할까? 뭐 이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시범 실시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아서 마치 21년 4월 641개소에서 주민자치가 되고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었고 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비로소 그게 제도적인 틀 속에서 이제 보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평가가 명확하지 않는 듯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중에 행정 단위로는 읍면동이 주민자치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게 우리 20화국 때 읍면동 자치라고 하는 형식을 취했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자치를 할 수 있는 규모는 아까 말씀하셨던 통리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본만 해도 시정촌에서 촌 단위 내려가면은 한 2,000명 내외에 뭐 1,000명 정도 되는
규모 뭐 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촌장이 일정 정도 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치를 하고 있다는 그 인상을 받아서 그런 규모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통도 좀 큰 편인데 도시에 있어서는 근데 도시하고 농촌을 약간 좀 구분을 해본다면 적정한 규모들을 우리가 산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의 자격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주민의 자격은 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는 주민과 지방자치법에 있는 주민의 성격이 다르죠. 지방자치법에 있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권, 유권, 그러니까 선거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주나 생활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용어를 달리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과 법이 연관돼 있을 때 그 연관돼 있는 법을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사실 그 입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의 관계의 문제. 주민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고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관으로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집행하거나 주민총회에서 위임된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데 그렇다면 주민총회에서 위임된 내용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속적 임의냐? 그대로 안 하면은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리고 주민총회가 갈등을 조정하라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주민자치의 법인격 부여 문제인데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냐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어떤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가 지금 민법에 따라서 이제 그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과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 민법에서는 사단법인, 그 재단법인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상사의 목적을 갖고 있으면 상법인 뭐 이런 식으로 상법전에서는 또 다른 그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민자치에 부여되는 법인격을 민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개념 정의를 할 것인지가 생각이 돼야 된다. 뭐 일단 성격상 사단법인이라 그러면 주민총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되는 핵심적인 최고 의결 기구일 것이고요. 이게 법인이 되면요 민법에 가서 행정기관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문마다 그 쟁점들을 막 정리하셨는데 사실 그 이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상세히 적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뭐 기본개혁을 세워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들을 발굴을 해내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깜짝 놀랐는데 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한 번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보통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주민자치 설립 및 설치가 아니라 설립이죠. 설치도 맞지 않습니다. 설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정하는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법에 보면 그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민자치법에서 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게 맞냐 이런 체계가 자치의 기본 원리에 맞는 것이냐 등에 관한 검토도 좀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법조문을 세세하게 만드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자치규약, 규약에 초점을 두고 이게 아마 미국 같은 데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차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죠. 그 차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 법적인 이 효력을 부여하고 그 차터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돼 있죠. 그 카운티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우리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규약을 중심으로 주민자치법이 구성이 돼야 된다. 거버넌스 구조는 총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법적인 문제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치규약에다가 어떠한 법적 효과들을 부여할 것인가 이게 중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 법제연구원에서 그 법적인 부분을 연구하시는 전문가답게 또 법적인 체계라든가 구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황종규 동양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좀 지정하시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정하시죠. 네, 시간이요. 지금 제 건 17분입니다. 그러면 24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해 주신 시간 내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학의 황종규라고 합니다. 한국정책학회에서 이 주민자치의 문제를 학술회 토론회, 학술대회 세션으로 다루는 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토론회를 이제 우리 한국정책학회에서도 가지게 된 게 행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토론을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학술대회 포맷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이 소개를 받아서 좀 준비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현장에 와서 보니까 또 일반적인 학술 토론회하고 또 포맷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를 좀 조정을 했는데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가 있고 4명의 토론자가 있다 하길래 저는 이 우리 세션의 주제가 주민자치 기본법에 관한 토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 발표자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토론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 한 분의 발제만 보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문을 써달라고 하시길래 조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잠시 생각을 했다가 시간을 놓쳤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우리 두 분의 발표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토론을 하게 되니까 또 같이 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구나 현장에서 잠시 느꼈고요. 우선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토론회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 현장 활동가들하고 또는 주민자치 위원분들하고 또 학계에 있는 분들이 모처럼 이 법안을 계기로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토론들이 좀 제대로 이제 좀 시작돼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게 오늘 이 세션에 제가 느낀 저는 의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2013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시범사업을 이렇게 오래 한 사례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제 앞에 토론자가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다음 단계로 갈 건가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에 굉장히 부족했었다. 또는 흐지부지 되거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이 3개의 자치법 개정안과 4개의 주민자치회 관련 법이 동시에 발의된다는 이 시점이 오히려 그동안에 그런 이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각자 이해한 방식대로 법안 발의하고 또 그걸 그대로 국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러한 만남들은 앞으로 좀 더 체계화되고 또 광범한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두 분의 발표 속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주민자치에 대한 한국의 논의가 저 역시도 행정학과 지방자치를 강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논의의 내용과 논의의 수준과 논의의 방향들이 이 법안은 법안대로 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장의 논의들은 논의들대로 그렇게 이 체계와 이 논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를 고민하는 이유는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주민에 의한 자치를 고민하고 그것이 한국의 지방자치를 좀 더 깊이 있게 진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내용일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에도 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심화에도 기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 올 텐데요. 실제로 이제 제안된 법안들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토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동안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과연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참여한 분들도 또 그것을 지원했던 분들도 같이 한번 논의할 때가 되었지 않는가. 그다음 저는 이제 그 전상직 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슬라이드 중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고 이제 깊이 동의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읍면동이 자치단체가 되어야 되죠. 자치단위가 되는 것이 하나의 해법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생각해온 방향도 그러했는데요. 오늘 마침 발제자께서도 잠깐 슬라이드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읍면동을 자치단체화하는 것이 해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현재 이 제안된 법안들이 읍면동이 자치단체가 되는데 어떠한 의미와 경로적 설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주민 조직 또는 주민 참여를 하나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과 검토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 기본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 기본법으로 오독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에 의한 자치를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얕게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러한 것들이 풍부히 되면 그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기본법과 관련 법률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안된 주민자치기본법에 대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토론들 또는 보다 그러한 경로적 그 목표 지향을 뚜렷이 하는 토론들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딱 24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에 대한 압박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 세계도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자들도 있고 국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다 발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참 그 부분은 꼭 주민자치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뼈 아프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경기도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계시는 박상규 회장께서 아마 조금 더 생활 세계에 가까운 말씀들을 활동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로 좀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죄송하게도 제가 7분밖에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막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대가 워낙 변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지혜 같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장 4년, 협의장 2년을 하면서 우리나라 주민자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를 말로만 외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을 자신들의 하수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에는 간의 보조 역할을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그리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주민자치의 자치라는 개념도 모른 채 법안을 마구 발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이행하지 못할 약속도 서슴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어느 단체가 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다가 보니까 지금의 주민자치회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실시하는 시범실시 표준조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수없이 현장에서 성토하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해외 주민자치 우수 사례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는 주민자치를 분석해 주민자치 법안을 설계했고 이를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상직 회장께서 각각의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해 발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의 제안인데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2003년도에 전문 개정으로 이루어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므로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라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제가 회의장을 하면서도 조례의 현실화를 위해서 기초의회에 수없이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회 역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전상직 회장께서 발제문에 지적하셨다시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데 마치 조례가 만병통치약인 양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 간의 지배를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 구성에 대한 지자체 간섭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각 읍면 동장들이 위원회 위촉 및 해촉을 가질 뿐만 아니라 회의 소집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장요소였는데 김영배 의원의 입법안을 보면 분권과 자치의 개념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개념조차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안을 준비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추첨제가 가장 민주적이고 동등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 운영 간섭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법이 반드시 제정이 좀 돼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주민자치법을 운영했던 것도 지방자치법의 한 기퉁의 단어를 따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8년간은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범실시라는 특례법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를 제대로 모르는 일부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주민자치법안 발의는 주민들을 간 아래 종속시켜 지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법의 입법을 통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관계 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읍면동장의 역할을 그대로 존치한다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의 기능과 읍면동의 기능을 구분하거나 또는 역할 분담이 정립되어야 각각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역할 및 기능 부여입니다. 주민자치 역할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최초에는 주민과 밀접한 사업으로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지역사회의 필요한 부분을 찾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제해왔으나 아직까지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한국주민자치중앙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나름의 성과도 가져왔은 만큼 2021년도에는 기필코 우리가 준비해온 주민자치법안이 입법화되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많은 서러움과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위원장에게 위원장을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자체와의 갈등은 제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내부의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알량 개인의 어떤 그런 이득이나 건세에 빌붙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부 시민단체에 속해 있는 가짜들이 지도자 잡히고 이렇게 지역을 할부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똑똑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민이 무지해야 적당히 이용하기 편한데 학습을 통해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여지없이 놀려버립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은
권력과 행정기관의 빌부터 자신을 이익을 꾀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혜를 모으고 서로가 배려하는 우리 고유의 예의와 도덕 그리고 공평과 상식이 바탕이 된 주민자치 문화가 자리 잡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우리의 의무이자 만들어내야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뭐 한 말씀 한 말씀이 그간에 겪으셨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차분하셨지만 굉장히 아프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미나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더욱이나 많이 듭니다. 예, 이종원 교수님의 토론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 가톨릭대학교 이종원입니다. 제가 뭐 사실 자치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뭐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이렇게 이번에 어떻게 토론을 하게 되어 가지고 사실 뭐 전 회장님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기존에 나와 있던 법률안 검토하고 특히 김영배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조목조목 비판하신 것을 갖다 보고 제가 사실은 그동안에 주민자치의 도대체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 건가, 여기 쟁점이 많구나,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 중앙회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이제 발표하셨습니다만은 결론 부분에 한병도 의원이나 의원 법안이나 김영배 의원 법안, 그다음에 이해식 의원 법안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이제 검토를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읍명동 단위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갖다 설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그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미 조선시대 말에 향의 조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 전통을 갖다가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아마 이런 데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생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문 한 장이 이제 추가되었는데요. 거기 아마 한 장이 빠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한병도 의원에서는 이제 주민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은 것 같고 비판하신 내용 중에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 안에서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자치의 필요 조건은 분권이고 충분 조건이 자치이다. 그래서 분권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자치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거. 그 다음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분리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이 아니라 통리회를 중심으로 조직 운영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사무에 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위원을 자치단체에 위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볼 적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 지방자치 관련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인지 규정을 법률을 만들면 모든 것을 포괄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려는 속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공무원 사이드에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은 누가 할 것이고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실제로 각각의 이제 지위와 역할을 쓰고 그 다음에 관련 권한의 범위를 쓰고 그 다음에 예산과 이제 재정에 관한 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통제에 관한 부분을 쓰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항상 그 논리에서 빠져있게 그 논리를 사실은 이제 관철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도 이제 기본법이면 기본법이라는 것은 약간 원칙이 강한 거죠. 사실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본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담아버리는 어떤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법도
진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제 어떤 기본을 이제 실천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지방자치법을 통째로 그냥 뜯어고쳐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 마인드예요. 관리의 책임을 갖다가. 그러니까 관리적 자치를 할래. 진짜 주민들이 자율적 자치를 할래. 이제 이건데 이 논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공무원들은 약간 뭐 여기서 그냥 법인격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의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읍명동만 해도 굉장히 단위가 인구 규모가 큽니다. 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적게는 2, 3천 명부터 많게는 만 몇 명까지 이렇게 동 단위가 그런 규모인데 면 단위가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것처럼 우리가 주민자치를 갖다 실행한다. 굉장히 이제 공무원들 마인드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너무 크다.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 아까 우리는 이제 통리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근데 통리회 중심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그거는 이제 공무원들 사이드가 이제 그리고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싫은 것이 예를 들어서 인사권 자기들의 갈 자리가 없어지죠. 몇 자리가 공무원 자리가 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뭐 겉으로는 안 내세우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겉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죠. 주민들이 진짜 주민 자치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역량이 되는 것인가. 사실은 뭐 우리 주민자치 중앙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활동가들은 상당히 이제 역량도 있으시고 비전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관여해왔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상당 부분은 조금은 이제 의례적으로 참가한다든가 혹은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관심이 적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 차원에서 좀 지역 단위에서 어떤 엄격한 수준에 있어서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트렌드가 주민들의 진짜 의지와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조사된 적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서 그냥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냥 한번 조사하는 수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이 논의가 어차피 이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었으니까 일단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법률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좀 논의하면서 좀 진행되면 우리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를 갖다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공무원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주민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역량이 얼마나 확보돼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플로어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이나 또는 꼭 이렇게 언급을 좀 하셔야겠다 그러신 분 혹시 계시는지요? 예. 제가 너무 시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압박이 됐다면 조금 시간이 있긴 한데, 예, 안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 뭐 사실 네 분의 토론자께서 두 분의 어떤 발표나 발제에 대해서 특별히 뭐 특정해서 말씀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의 말씀을 아주 짧게 듣고 그리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발표하신 순서하고 좀 다르게 전상직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저희 마이크 주세요. 네.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마을 사람 전체가 감동한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난해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세상에 돈 버는 게 가장 쉽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돈만 벌면 쉬운데 사람 감동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감동 없이 주민자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세션을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로 우리 시대가
이제 일제나 산업화 시대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를 찾는 이제 키트를 마련해야 된다는 사명 가지고 그렇게 좀 쭉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짧게 그냥 몇 가지 체크를 좀 행안부에서 2014, 15년, 17년, 20년에서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하는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주민자치의 시범 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가 정책과제로 진행이 돼서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개인정보 활용 다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주민총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나 했고 범죄 경력 조회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은 주택법의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를 선출할 때 실제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응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읍면동이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 얘기가 꺼내지는 순간 또 다른 큰 논의에 논란이 되어야 또 한 발짝 진척되는 것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긍정적이다 저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지금 행정체제로 되어 있는 말단에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용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에 지금 실시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 발제된 마지막 정리하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4개 법안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어느 법은 통과되고 어느 법은 통과 안 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4개 법안들이 서로 논의되면서 장단점을 뽑아서 그것들이 적당한 과정에서 협의되고 논의되면서 합의되면서 통과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힘을 마련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사람들의 그러한 노력들과 토론과 공론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진행됐을 때 국회가 그것에 응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것만큼 수사가 남발되는 영역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게 얼마나 제대로 현실화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미사여구와 뭐랄까 약속과 이런 어떤 레토릭이 굉장히 그 많은 분야가 아닌가 저는 이제 비전문가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수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형해화된 법률로서 그저 메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현실을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고 저도 또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지방자치 또는 주민자치를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후견인적인 그런 관성 또는 후견인적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지방자치를 이야기하고 주민자치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앞으로도 한참 동안 수사로서 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어떤 두려움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이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진행해 오신 분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그리고 또 주민분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정말 의미 있는 주민자치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저도 그야말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요. 오늘 이 세미나가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그런 시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